이곳은 국립대학 인근 가장 번화한 상업 중심지입니다. 낮엔 직장인들이, 저녁이면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거리를 가득 메우곤 했는데요. 바로 이 상점은 몇 주 전 가게 문을 닫고 맥주 주점으로 업종을 전환, 리모델링 중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임에도 대학생들에게 맛집으로 소문난 명소였지만 불황과 매출 감소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해당 가게의 사장님은 업종 전환의 이유로 매출 감소와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출혈 경쟁, 배달비 상승, 재료비 상승 등등 총체적인 난국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깔끔하게 폐업을 하고 싶지만 가게를 내놓으려 해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권리금이라도 보전하려면 그 자리에 새로 차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사장님은 이번 업종 전환으로 인테리어 외 부대 비용으로 은행 대출이 2억 원가량 늘어났고 공사기관과 새로운 업종에서의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이로 인한 기회비용도 잃게 되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속에 임금 근로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 2천 명의 정점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입니다.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 역시 간신히 20%를 넘겨 통계를 시작한 63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최근 5년 연속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진국일수록 직장인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건전성을 다지는 과정의 진통일 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위기를 IMF나 리먼 브러더스와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묘사하곤 하는데요. 자영업자의 빚이 1,000조 원을 넘었고 이들 중 46%는 다중채무자의 평균 빚의 규모도 4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부채 문제가 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자영업자의 소득이 저하됐기에 생긴 문제인데 소상공인 평균 소득은 전국 동종업계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비율이 72.3%이며 적자 상태인 비율은 7.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불안하기만 한데요. 고용 쇼크는 대기업보다 주로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의 채용 감소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인데 자영업 몰락은 고용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붕괴를 예고하는 조짐은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자영업의 부진은 그 파급 효과가 매우 거세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정부나 사회도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게는 부채에 덫에 빠져 소비를 늘릴 힘이 없고 이미 지방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서는 지난달 개인 사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8년 전 2015년 통계치인 229조 7천억 원과 비교하자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원인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먼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자영업의 붕괴 원인 1순위는 바로 임대료입니다. 모 언론에서는 자영업자의 지출 비중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 인건비는 25%, 그리고 임대료가 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언론의 발표에서는 이 통계 수치가 반대로 뒤바뀌어 임대료의 비중이 30%까지 치솟는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도 내용이 틀린 이유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공실 비율이 높은 상업시설이 들어선 곳에 통계치를 적용하거나 자영업자 중 소매업을 제외한 수치만 통계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의 상가 임대료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홍대 거리의 평균 임대료는 월 3천만 원으로 뉴욕 맨해튼과 도쿄 긴자거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임대료는 뉴욕이나 도쿄 등 대도시에 육박하는데 시간당 임금과 구매력은 절반 수준인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같은 임대료를 내면서 낮은 소비 수준의 고객에게 저렴한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늘 적자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건비입니다. 어떤 통계학자는 임대료가 2배 오르는 동안 인건비는 3배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2018년 7,53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4년 만에 22%, 1,650원이 올랐는데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자영업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인건비야말로 소모되는 비용 중에서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한 자영업자 현황에서 종업원 수는 1명이 37.4%, 0명이 28.9%, 2명이 18.9%로 나타났으며 재창업 시 0명이 40.5%, 1명이 31.6%, 2명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를 바꿔 말하자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의 수는 2019년 406만 8천 명에서 지난해 426만 7천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즉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이미 충분히 절약하고 있는 상태란 뜻입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출을 끼고 사업을 일으킨 현재 고금리는 물론 정부의 대출 규제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중채무를 진 자영업자의 연간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금리가 0.25%만 올라도 연간이자 비용은 76만 원이 늘어나는데 기준금리가 3% 오른 현 상황이라면 1년에 9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인데요. 2년 동안 코로나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폐업이냐 아니면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만 남은 것입니다. 과도한 상권 경쟁도 문제입니다. 코피 터지는 커피 경쟁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카페를 창업하는 분들의 수가 증가했는데요. 국내 카페의 수는 이미 10만 개를 넘어서 치킨집보다 많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기준 개인이 창업한 카페 중 평균 하루에 6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쟁은 편의점과 치킨, 피자, 떡볶이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골목 상권 파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슈퍼마켓 체인뿐 아니라 외식업체와 빵집, 분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사업자는 망해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돈을 버는 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일시에 터진 형국인데요. 혹자들은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며 이 상황을 냉정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선 한국 자영업의 위기를 일부 프랜차이즈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파급되는 경제적 여파 때문인데요. 자영업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외식이나 쇼핑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 외에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가령 장사가 되지 않아 매장이 빠져나가는 자리엔 상가만 덩그러니 남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도 생기고 일자리도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자영업은 많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고용주이기도 한데요. 이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화되면서 생기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문제거리입니다. 동네 식당과 골목 슈퍼마켓에서 거래된 만원짜리 지폐는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친 후 그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지만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면 본사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돈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만큼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 소매상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영업의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그 문제점을 나열해 봤는데요. 전체 자영업자 중 음식과 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난 국내 자영업의 업종 분포를 보면 도소매가 27.7%, 음식 숙박업이 22.3%를 나타냈는데요. 일반 도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0년간 창업 폐업 비중은 음식업이 19.7%와 22.0%, 소매업이 19.2%와 20.5%로 음식업과 도소매업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과다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소매 종말에 대한 논의가 뜨거울 정도인데요. 당연히 원인은 온라인 쇼핑의 시장 잠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구와 세제, 이불은 오프라인에서 사지 않으며 쇼핑 연령이 낮아지고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될수록 이런 추세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느끼기에 소매업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들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높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오프라인 소매업의 도태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인데요. 도소매 업종의 폐업은 이분들이 곧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으로 창업이 몰린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차별화되지 않는 자영업은 출혈 경쟁만을 부추겨 수익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한국은 실질 실업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간판만 걸고 있는 자영업으로 막대한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고용률은 가짜 통계라는 얘기인데요. 한국 자영업자의 55%가 월 수입 200만 원 이하이고, 이 중 절반 가까이 수입이 없거나 적자인 상황을 보면 자영업의 위기를 쉽게 생각해선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속하고 있는 자영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지원해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동시에 과포화 상태에 이른 자영업으로 퇴직자, 구직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문제의식이 규모에 초점을 맞춰지다 보니 이자와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하는 보호대책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변화 속도에 맞지 않는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그 어떤 때보다 심각하다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위기,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부자생각이었습니다.